사랑을 쭉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상대를 부분 대상, 내 욕구 충족의 어떤 대상으로서, 그래서 상대방이 욕구 충족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욕구 충족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서 이런 정서적 통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사실 어떤 사람이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정신적인 요소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 사랑을 쭉 이어가지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상대방을 전체 대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분 대상으로만 바라봐요. 부분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이냐, 내 욕구를 좌절시켜주는 대상이냐, 내 욕구 충족의 어떤 수단으로서만 상대방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한 사람이 전체로 놓고 보고 전체 대상으로 여러 가지 면들과 내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과 관계를 맺어야지 그게 인간 대 인간의 관계가 되는데, 이런 애착 손상이 크신 분들, 이런 애정 결핍이 크신 분들은 그런 상대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요. 높기 때문에 상대를 부분 대상, 내 욕구 충족의 어떤 대상으로서, 그래서 상대방이 욕구 충족을 해주면 굉장히 좋은 사람, 욕구 충족을 해주지 않으면 굉장히 나쁜 사람이 돼서 이런 정서적 통합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잘해줄 때는 굉장히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실망을 해주면 잘해준 것도 다 부정해버리고 나쁜 사람 취급해버리고 이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부분 대상으로 상대를 대하는 사람들은 정서적 통합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아무리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이런 식의 파행적인 인간관계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넘겨짚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넘겨짚기라는 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눈치나 짐작으로 상대방의 의도나 감정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넘겨짚기를 하면 부정적으로 넘겨짚기를 많이 할까요? 긍정적으로 넘겨짚기를 많이 할까요? 부정적으로 많이 해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위험을 더 크게 보고 기회를 더 작게 보도록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라도 이런 부정적인 판단들을 많이 하고, 특히 이 부정적인 인간관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더욱더 더 부정적인 판단을 많이 해요. 뭔가 내가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상대방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내가 싫어서 전화를 피한다, 이렇게 이제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면 상대방이 지금 헛기침을 하는데 뭐 내가 이야기하는 게 듣기 싫다라고 지금 헛기침 한다라고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죠. 사실 어떤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 경제적인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또 정신적인 요소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면 자기 자신을 지금 30대인데도 성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성인이 아니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결국은 책임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성인이라면 자기 삶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는 분들을 우리는 어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선택과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는 사람. 단지 그냥 판단하고 결정하는 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럼 뒤늦게 또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내가 너랑 결혼한 것도 후회한다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결정에 대한 책임은 그 결정의 순간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요. 그 결정하고 난 뒤에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내린 선택과 결정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얼마만큼 노력하느냐가 그 결정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래서 정말 결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결혼을 선택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선택한 결혼을 정말 좋은 결혼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평생 함께 갈 사람이냐 아니냐, 이건 굉장히 이제 장기적인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가 깊어지고 가까워지면 반드시 피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다툼이죠. 갈등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 갈등은 친밀해지기 위한, 가까워지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없이 가까운 관계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사이는 갈등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싸우지 않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이분들은 정말 가까운 사이가 아니구나. 계속 거리를 두고 있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런 사이라고 보거나, 혹은 한 사람이 계속 희생하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계속 맞춰주는, 혹은 상대방한테 순응하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갈등 자체를 회피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런 관계이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관계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갈등을 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평생 갈 사람이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갈등을 잘 풀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죠. 갈등을 대화로 푼다는 것은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이 상했는지, 나는 사실 이런 기대나 욕구가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했고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내 자신이 바라는 걸 상대방한테 요구하고 또 상대방도 상대방 왜 마음이 상했는지를 이야기함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조율하고 서로 균형들을 맞춰나가는 양보하는 이런 노력들이 이제 사실 필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발달이 안 돼 있으면 굉장히 인간관계를 장기적인 관계로 해나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갈등이 있으면 그냥 회피하시는 분들, 침묵하시는 분들 이런 경우가 처음에는 뭐 연애 때는 뭔가 나를 이해해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과묵한 것 같아서 좋을 수도 있는데 결혼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갈등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면 정말 이건 답답하고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장기적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갈등을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대화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을 이렇게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정 뒤에 감추어진 내 욕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걸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결혼 전에 부모님 혹은 집안을 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게 저는 좀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참고할 수 있죠. 아무래도 뭐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사람일수록 좀 더 그런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안정애착인 분들이 사람들을 좀 더 이해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부모님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부모님이 사이가 좋은 부모님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만약 우리 부모님이 뭐 이혼을 하셨거나 혹은 지금도 굉장히 불화 상태를 겪고 있고 굉장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싸우고 뭐 이런 관계라고 한다면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너무 이건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집안이나 부모님의 모습만 보고 결혼을 선택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한다는 건 굉장히 이건 큰 문제죠.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사실 인간은 환경에 영향을 받지만 환경에 지배를 당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부모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선택할 수 없는 부모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안정 애착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의 노력 없이 정서적인 이제 금수저죠. 본인의 노력 없이 좋은 부모 만나서 어릴 때부터 그냥 안정감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억울하잖아요. 내가 그런 정서적 흑수저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성인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성인의 이제 애착 유형을 보면 성인의 한 절반은 불안정 애착이고 절반은 안정 애착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정애착이 전부 다 어릴 때부터 줄곧 안정애착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중에서 25%는 어릴 때는 불안정애착이었어요. 그런 부모를 만나지 못해서 헤아림과 돌봄을 받지 못해서 불안정애착이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안정애착으로 바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부모님만 보고 이 사람들을 판단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안정애착으로 바뀌었을까요? 성인이 되면서? 이분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가 살아오면서 나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내가 힘들 때 내 옆에 있어줬던 그리고 내 마음을 진심으로 헤아려줬던 누군가를 또 만나는 거야. 그건 친구일 수도 있고 뭐 스승일 수도 있고 뭐 성직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인이나 배우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안정애착으로 바뀌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도 있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정말 노력해서 그러니까 내가 어릴 때 상처받고 힘들었지만 어릴 때는 내가 나 자신을 싫어하고 세상을 굉장히 비관했지만 끊임없이 어떤 그런 독서도 하고 치유적인 글쓰기도 해서 이런 식으로 자기 치유나 자기 회복이 일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리가 획득된 안정애착이라고 얘기를 해요. 후천적인 어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자기 노력들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서 좋아진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그냥 집안 부모님들이 이혼했다고 해서 뭐 한부모 가정이라고 해서 또 뭐 가정 불화를 겪고 있다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평가절하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는 것은 굉장히 편협된 태도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와 어떤 사람들 속에 자라나느냐도 참 중요하고요. 또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만을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친구와의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래서 좀 더 다른 요소들, 좋은 친구들 얼만큼 있느냐도 좀 굉장히 좀 봐야 되고요. 어떤 사회적 환경들을 스스로가 자기 노력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발전하고 성장해 왔느냐 이런 과정들을 굉장히 같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이루는 좀 세 가지 바퀴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이제 열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책임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친밀함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세 발 자전거를 탔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갈 수 있죠. 근데 안타깝지만 이 중에서 이 세 가지 바퀴 중에서 열정이라는 바퀴는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이제 호르몬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열정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에 보통 이런 사랑의 유통기한이라고 했을 때 이런 열정의 유통기한을 얘기하는 거죠. 뭐 짧게 가시는 분들은 한 2, 3개월, 길게 가시는 분들은 한 2년 정도 간다고 얘기하시죠. 근데 이 바퀴는 이제 어찌됐든 간에 점점 작아지고 균형을 잘 못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랑의 바퀴는 두 바퀴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가 이제 책임감이고 또 하나가 이제 친밀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임감과 친밀함을 잘 발전시켜 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정말 사랑을 잘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이제 열정에서 좀 시작을 하지만 나중에 좀 우정으로 좀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도 좀 더 사랑이 깊어 가시는 분들은 친밀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함이 점점 커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랑이 점점 우정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렇게 사랑이 깊어 가시는 분들 보면 정말 친한 친구 같은 거예요. 서로 다정하고 상호적으로 친밀함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분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친밀함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작은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상대에게 예전만큼의 큰 관심은 없지만 상대방에게 늘 이렇게 작은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마음에 대해서 좀 호기심들을 가지고 그리고 두 사람이 좀 더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그런 활동들을 늘려나가는 것도 좀 필요하고요. 공동했던 취미 활동도 좀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서 아론이라는 이제 심리학자가 자기 확장 이론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 커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그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서로 발전하고 있다는 느낌들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랑뿐만 아니라 좋은 관계의 본질에 가까운데요. 진짜 좋은 관계는 나와 너와 우리가 있는데 뭐가 커질까요? 우리만 커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고요. 정말 좋은 관계, 정말 사랑하는 관계는 나도 커지고 너도 커지고 우리도 커지는 관계가 정말 좋은 관계인 거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상대의 어떤 미래나 꿈이나 행복에 대해서 궁금함을 갖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는 사람들은 실제로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그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이건 꼭 사랑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뭐에 관심이 있어? 요즘 좋아하는 건 뭐야? 5년 뒤에 은퇴를 한다면 은퇴 후에 어떻게 살고 싶어랄지 상대방의 미래, 꿈, 어떤 행복, 취향, 관심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상대방의 어떤 그런 미래나 꿈과 어떤 행복이나 이런 걸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굉장히 큰 어떤 지지가 되고 그리고 상대방과 서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나누면서 내가 상대방의 행복과 목표를 위해서 내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을 또 기꺼이 돕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서로 상호 발전적인 관계, 상호 확장적인 관계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정말 이런 친구 관계랄지 가까운 부모와 자녀의 관계랄지 배우자의 관계에서 물어보질 않아요. 상대방의 어떤 그런 꿈이나 희망이나 뭐 목표나 그리고 관심사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고 우리는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면서도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러면? 그냥 내가 주고 싶은 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자꾸 어긋나는 이유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결국 우리들의 노력이라는 게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사랑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상대방을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상대방의 행복에 대해서 상대방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 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인간관계에서는 결국은 상대방이 아무리 가까워도 내가 말을 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상대방이 모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오래 끌고 가지 못하신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상대방에게 내 이야기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죠. 근데 섭섭함이 2개가 되고 3개가 되면 섭섭함 2개, 3개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점점 양적으로 질적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고 합쳐져서 섭섭함이 실망감이 되고 실망감이 미움이 되고 미움이 분노가 되고 분노가 증오가 되고 증오가 혐오가 되면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어서 결국은 이제 관계를 끊게 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섭섭함이 있을 때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쉽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많은 부부 상담을 해봤는데 부부 상담 와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거 누구나 다 잘해. 비싼 돈 시간을 내서 상대방에 대해서 비난하고 불만을 토로하는데 시간을 다 보내요. 말리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제가 말리죠. 그리고 제 하는 역할은 뭐냐면 그 불만을 저는 상대방에게 좌절된 욕구로 제가 전환시켜드리는 게 저의 번역해드리는 게
통역해드리는 게 저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은 제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이제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면 이 사람의 욕구는 뭐겠습니까? 내 이야기를 끊지 않고 잘 들어주길 바라는 욕구죠. 그럼 제가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맞다고 하죠. 또 이분은 또 어떤 불만을 얘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뭘 해줘도 한 번도 인정해준 적이 없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원하는 욕구는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노력한 거에 대해 상대방이 인정해줬으면 좋겠다는 어떤 이런 욕구죠. 그러면 상대방을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이제는 상대방한테 서로 원하는 욕구를 얘기하게끔 해요. 그러면 10커플 중에 9커플은 얘기를 못해요. 그럼 제가 그 말이 어렵나 싶어서 종이에 적어드려요. 대화처럼. 그 대화체에 적힌 종이를 가지고 서로 읽어보라고 해도 못 읽는 커플이 7커플, 8커플입니다. 물론 서로에 대한 감정도 있지만 중요한 건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상대방한테 진지하게, 차분하게, 그리고 설득력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해 본 적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가져나가려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상대방한테 차분하고 그리고 설득력 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내 얘기 안 들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내 얘기를 끊지 않고 귀담아 들어주면 좋겠어. 그러면 내가 존중받는 느낌이 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좀 더 자기가 원하는 걸 상대방한테 진지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 착해 보이지만 굉장히 좀 답답한 사람들이 난 다 괜찮아.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는 다 괜찮다라고 하고 상대방이 선택권을 미루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스스로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피곤한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이 진짜 내 모습을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인간관계 하는데 힘들어요. 너무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애쓰시는 분들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안녕하세요. 책과 삶 구독자 여러분. 저는 정신과 의사 문요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착해 보이지만 굉장히 좀 답답한 사람들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있는데요. 처음에 만날 때 굉장히 상대방을 배려해주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호감을 느끼게 만들죠. 근데 이제 이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가 좀 선택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한테 계속해서 선택을 이제 떠미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난 다 괜찮아. 너가 하자는 대로 할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기는 다 괜찮다라고 하고 상대방이 선택권을 미루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사실 스스로가 그 선택에 따른 결과들을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처음에 만날 때는 굉장히 좀 겸손하고 칭찬해주거나 치켜 세워주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기분이 좋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런 분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 겸손한 걸 넘어서서 너무 자기 자신을 이렇게 낮추거나 불필요하게 이렇게 자기 비하하시는 분들. 나는 이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너 참 부럽다라고 굉장히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좋게 보지만 자기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굉장히 깎아내리는 이런 분들은 인간관계를 하면 할수록 굉장히 좀 힘들 수 있죠. 계속해서 자기 힘들다는 이야기,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하는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라는 게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 자체를 하면 할수록 좀 뭔가 피곤하다 이런 느낌들이 많이 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굉장히 좀 과묵하고 굉장히 좀 신중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과묵하고 신중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뭔가 좀 회피하는 유형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렇게 말을 안 할 때 안 하고 할 때는 해야 되는데 뭔가 갈등이 있을 때 이게 불만이고 나는 이걸 원한다라고 얘기해야 될 때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침묵하고 있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장기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인간관계를 위해서는 내가 좋아하는 상대방의 어떤 면들이 있어서 양면들을 살펴볼 줄 아는 능력이 좀 필요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피곤한 것은 본인도 인간관계 하는데 힘들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 힘든 게 그대로 전파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마음 깊은 곳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감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불신이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어떤 의구심을 가져요.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라고 할 때 나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니까 자꾸 의심을 하고 테스트를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반대로 상대방이 자기를 떠날 거라고 생각하거나 싫어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상대방이 진짜 내 모습을 알면 나를 싫어할 거야.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계속 방어적으로 나가는 거죠. 자기 모습들을 자꾸 이제 감추려고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호감을 살려고 상대방한테 자꾸 필요 이상 뭔가 자꾸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상대방이 좋아하는 거면 다행인데 자꾸 상대방이 원치 않는 어떤 그런 친절들을 베푸거나 원치 않는 배려를 해서 상대방을 피곤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에게도 어려움을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어떤 상황이나 어떤 문제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지나치게 자기하고 연관지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랑 같이 있는 친구가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그럼 상대방의 얼굴 표정이 어두운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뭔가 어제 잠을 잘 못 자서일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가 했던 말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라고 생각하거나 뭔가 나랑 같이 있는 걸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서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들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기본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기 또래 관계에서도 이제 많이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그 전에 나를 사랑해주고 돌봐줘야 될 그런 애착 대상, 흔히 얘기하면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경험들을 많이 겪게 된 분들이 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정적인 경험이란 것은 노골적인 학대나 방치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않고 반응해 주지 못하는, 공감해 주지 못하는 이러한 경우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동기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갖게 되면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애착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돌봄과 사랑을 받아야 돼요. 이런 애착 본능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애착 욕구가 좌절되면 아이한테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한테는 불안과 미움과 분노와 이런 여러 가지 좌절감과 감정적인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데 감정이나 감각은 인간의 행동을 결정해주는 원동력이거든요. 기본적인 가장 동기가 감정이에요. 감정은 가장 간단하게 나누면 불쾌한 감정과 유쾌한 감정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다가갈 것이냐, 멀어질 것이냐, 접근과 회피가 있는데 이것을 구분하게 해주는 게 이런 불쾌한 감정과 유쾌한 감정입니다. 불쾌한 감정이 들면 멀어지고 유쾌한 감정을 느끼게 되면 다가가는 거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근데 아이에게 있어서 애착 대상은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존재예요. 아이 스스로가 혼자 생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아무리 애착 대상이 두렵고 밉고 싫다고 하더라도 거절하거나 도망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싫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화가 난 마음을 가지고 애착 대상에게 다가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게 굉장히 딜레마입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미워하고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화난 사람한테 다가간다는 게 그다음에 나를 돌봐주고 사랑해달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 괴로운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본능이에요. 그게 애착 본능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딜레마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아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가 나쁘다, 부모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문제가 있다라고 스스로를 탓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돌봄이나 사랑을 다시 받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가슴 아픈 얘기고 슬픈 얘기인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에게는 희망적인 얘기예요. 왜 자기 탓을 하는 게 아이에게 희망이 될까요? 아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하면, 내가 이제 부모 말을 잘 들으면 나는 사랑과 돌봄을 다시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는 아이가 자기 자신의 마음을 살피지 않고 부모의 눈치를 계속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눈치 보는 게 때이르게 습관이 돼 있고요.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는 거. 그리고 어떤 갈등이나 문제가 생길 때 내가 상대방한테 순응하는 방식으로 이런 갈등들을 헤쳐나가기 쉽기 때문에 어른이 되면 아이와 어른의 관계에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지 못하고 그대로 유아기 관계 방식을 성인이 돼서도 되풀이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성인이 되고 난 뒤에도 타인 중심적 인간관계를 맺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자아가 약하죠. 우리 심리학에서는 자아가 미분화돼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상대방과 자꾸 하나가 되려고 하고 이 자아의 어떤 경계 자체가 이제 모호하고 희미하기 때문에 싫은 것도 별로 없고 좋은 것도 별로 없는 개성이나 어떤 주관 이런 게 사실 이제 불분명한 경우가 좀 많죠. 자아가 희미한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정작 자기를 보호해야 될 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성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할 때 상대방을 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것들은 이렇게 걸러내는 필터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자아가 잘 형성되지 않는 미분화된 사람들은 이렇게 필터가 잘 작동이 되지 않아서 상대방의 어떤 생각이나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흡수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스라이팅이랄지 상대방한테 조종당하는 어떤 이런 경우도 좀 많이 생길 수 있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애착 손상이 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대한 갈증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애정과 인정과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들을 많이 하시기 쉬운데, 그러다 보면 정작 상대방과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굉장히 친절하고 상대방한테 잘해주지만 결국은 그 뒤에 애정이나 인정이나 관심을 끌려고 그렇게 친절을 베푸고 잘해준다는 것들을 결국 이제 드러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가져가기가 좀 힘들고 상대방과 자꾸 관계가 엇나가는 경우가 좀 많고, 이분들의 문제는 이제 건강한 자기 세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과 자꾸 이제 하나가 되려고 해서 성인과 성인의 관계에서 조화 균형들을 이제 맞춰나가기 좀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같이 이렇게 잘 지내는 우리라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인간관계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도 있는 관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건강한 나가 없기 때문에 너무 우리에게 매달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인간관계 힘든 분들 중에서 너무 인간관계를 잘하려고 애쓰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인간관계를 너무 잘하려고 애쓰지 마라. 그리고 잘하려고 애쓸수록 인간관계가 오히려 잘못되는 꼬이는 경우가 좀 많다. 그리고 나중에는 안 좋은 결과가 많이 벌어진다. 인간관계에 너무 많은 에너지나 시간을 쓰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그 에너지를 한 50%만 자기한테 쏟는 게 필요해요. 자기 자신의 개성들을 발달시키고 자기 자신의 취향을 발달시키고 자기 자신의 어떤 전문성, 자기 세계를 발달시키는 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 성인의 인간관계는 내가 상대방한테 무언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상대방한테 줄 수 있는 게 없다면 서로 좋은 관계를 해나가기 어렵거든요. 성인의 자존감에 있어서는 인간관계에서 나를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인의 자존감이 한 측면이고, 그 다음에 또 한 측면이 내 노력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어떤 이런 자부심, 성취감, 이런 것들을 얻는 자기 가치감이 중요한 거거든요. 건강한 자기 세계를 발달시키지 않고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없다는 게 성인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이 자존감이 떨어지시는 분들이랄지, 특히 또 내향적이신 분들이 있어요. 내향적이신데 그런 성격을 너무 싫어하시는 분들. 그래서 친구가 좀 많아야 된다라는 너무 이런 외향적인 걸 선호하시는 이런 분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자꾸 인간관계를 억지로 상대방한테 잘해주고 상대방한테 맞춰주고, 굉장히 자기한테 안 맞는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좀 맞춰가려고 너무 지나치게 자기를 마모시켜가면서 인간관계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내 자신의 자기 세계를 갖추고 그러면 자기 색깔이 뚜렷해지고 자기 향기가 나거든요. 나랑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지고 나랑 색깔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어울리게 돼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모든 사람과 잘 지내는 사람들은 더 불가능한 얘기고, 정말 중요한 건 나하고 잘 맞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해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가 인간관계에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시간과 에너지는 무한정 발휘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좋아하고 나하고 맞는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개성, 내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 내가 가지고 있는 취향, 이런 것들을 좀 더 발달시키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좀 더 투자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자기 세계를 발달시켜 나간다는 게 막연한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일단은 자기 세계를 발달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가거든요. 나의 욕구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어릴 때부터 내 욕구나 내 감정은 중요하지 않아, 이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어른이 돼서 그러한 부분들을 아는 게 좀 쉽지는 않지만, 시간이 좀 늦었다 하더라도 그때부터 내 스스로가 내 자신의 욕구들을 물어보는 게 필요해요. 좀 답답하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바로 욕구라는 게 드러나지 않는데, 가장 좀 중요한 건 내 감정과 불만을 뒤집어 보면 좋습니다. 내 불쾌한 감정과 내 불만이라는 것은 내 욕구가 뭔가 충족되어 있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내 욕구가 무엇인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좋아하는가, 스스로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바운더리에 희미하신 분들은 자꾸 상대방의 취향이나 상대방의 욕구가 이렇게 그대로 흡수가 돼서 자기 취향 자체가 없다라고도 할 수 있는 분도 있고, 혹은 굉장히 이렇게 짜집기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조금 좋아하고 또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해서 좋아하는 어떤 노래도 굉장히 뒤죽박죽인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좀 더 진지하게 물어보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음악 장르가 무엇인가, 내가 좋아하는 책은 어떤 종류의 책인가,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묻는 게 좀 필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내 욕구를 하나하나 뒤늦게라도 깨달아가는 게 좀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자기 세계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게, 이해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 속에서 구현하는 게 필요한 거죠. 사실 인생에 있어서 크게 한 3가지 영역이 있는데, 일과 관계와 그 다음에 여가가 있습니다.
근데 일과 관계에서는 행복을 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여가죠. 여가야말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시간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여가를 어떻게 보내야 될지. 자기 혼자 있을 때 무엇 하면 내가 행복하는지, 무엇 할 때 내가 기쁜지를 아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악기 연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발레일 수도 있고, 뭐 운동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진 촬영이랄지, 혹은 합창반 활동일 수도 있고, 사람들마다 굉장히 다 다르거든요. 내 스스로가 결과나 보상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를 주는 활동이 나한테 있다면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고요. 또 그런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는 인간관계를 해도 내가 상대방한테 지나친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인간관계를 못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자력이 기쁨과 행복이 없어요. 이분들은 늘 상대방이 나를 행복하고 기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서 그 기대가 높으면 인간관계가 잘 될까요? 그럴 리가 없죠. 인간관계의 고통은 기대거든요. 내가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너무 많으면 그게 좌절이 되고 배신이 되고 실망이 되기 때문에 그 기대치를 낮춰야 되는데 그게 머리로 아무리 낮추려고 해도 안 돼요. 자력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가 있겠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밥값이나 술값 낼 때마다 뒤로 빠지거나 번번이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얻어먹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제 돈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에 인색한지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실 상대방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그게 착한 거죠. 근데 착하기만 하고 돈을 안 쓰는 사람? 이건 좀 만날 때마다 이제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꼭 나를 무시해서 꼭 그런 건 아니고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어릴 때 잘 살다가 크게 망했다거나 혹은 가족들의 어떤 불화 자체가 돈 때문이었다고 생각한다면 돈이 수단이야 되는데 성이 되면서도 굉장히 돈이 생존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좌우하게 되는 어떻게 보면 목적이 되고 돈이 굉장히 자기 삶의 비중들을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게 되면서 굉장히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어려서 돈에 어떤 그런 상처를 입으신 분들은 너무 성이 돼서도 이렇게 돈에 인색하시는 분들이 있죠. 상대방이 꼭 나를 무시해서일 수도 있지만 돈과 관련된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 이제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나한테만 이제 돈을 안 쓰는 건지 아니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에 인색한지 이렇게 나눠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만 안 쓰고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나를 우습게 생각하거나 무시한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돈에 대한 인색함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성격화된 어떤 특징이라고 봐야겠죠. 사실은 내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느냐는 그것은 내 스스로한테 달려 있는 거죠. 밥값이라고 한다면 2번, 3번 살 수 있고 이 친구가 1번 살 수 있는 정도라고 한다면 나는 얼마든지 이 친구가 다른 면에 있어서는 또 좋은 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유지하는데 만날 때마다 번번이 내가 계속 사야 되거나 혹은 이 사람이 그럴 만큼의 어떤 경제적으로 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도 계속해서 그런 관계를 한다면 그런 것은 내가 재고를 해봐야 되는데 그 재고에 기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밥값이나 술값 낼 때마다 뒤로 빠지거나 번번이 이렇게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이 있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얻어먹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있죠. 근데 이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손절을 하거나 이제 이런 결과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좀 있는데요. 근데 그 반대쪽 측면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돈을 잘 안 내는 사람과 이 인간관계를 계속 유지해온 사람이 있는 거죠, 상대방은.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인간관계는 항상 쌍방이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 인간관계에서 나만 계속 밥값을 지금 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상대방이 나쁘다, 상대방이 나를 무시하다 이렇게 생각할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가 또 뭐가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상대방이 계속 밥값을 안 내고 내가 계속 밥값을 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뭔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상대방보다 처음에는 돈을 많이 벌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측은한 어떤 그런 마음이 들어서일 수도 있고 혹은 죄책감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이 사람보다 나이가 많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이게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굳어져 버리는 어떤 패턴처럼 온 거죠. 저도 이제 어릴 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랑 성인이 돼서도 이렇게 만나면 항상 이 친구 위주로 만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메뉴 그리고 돈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어떤 날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해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대뜸 저한테 돼지고기 먹으러 가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친구는 팔짱을 끼고 이제 돼지갈비를 먹고 있고 고기를 굽고 자르는 것은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느 때처럼 제가 또 계산을 하기 또 쉬웠겠죠. 제가 그날 스스로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문제의식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날 저도 이제 팔짱을 낀 거예요. 집게를 내려놓고.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엔 고기가 좀 탔죠. 제가 계속 팔짱을 끼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집게를 가지고 와서 이제 고기를 잘랐는데 이 관계가 그렇게 된 것은 상대방의 어떤 그런 속성도 있고요. 내 자신의 어떤 특성도 있죠. 어떤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뭐 밥을 샀거나 이렇게 했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 스스로가 불편을 느끼고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조금 더 일찍 그런 불편한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얘기를 했었어야죠. 조금 더 돈을 안 쓰는 어떤 친구가 있다면 내가 표현을 잘 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고정관념처럼 집 근처로 왔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계속 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거나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혹은 내가 수입이 많기 때문에 내가 계속 사야 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면 그 고정관념들을 조금 더 내려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은 이제 갈수록 더치페이 하는 게 좀 더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1대1 관계라면 또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모임에서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돈을 안 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더치페이로 이렇게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질문부터 좀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착하다는 게 뭐냐? 이 기준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착하다는 것은 사실은 따뜻한 거거든요. 선한 거고. 연민심, 공감하는 마음에서 기꺼이 친절을 베푸는 거고요. 가짜 착함도 많은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인정이나 애정이나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뭔가 어떤 친절을 베푸는 어떤 이런 부분들.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어떤 자아가 약해가지고 자꾸 상대방을 배려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배려가 아니라 자기 주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착한 게 아니죠. 그래서 착한데 그러면 돈을 안 쓴다? 저는 이게 좀 약간 어폐가 있는 게 여기서 말하는 전전이 이제 있어도 안 쓴다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사실 상대방을 위해 쓰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거고 좋아하는 거고 그게 착한 거죠. 시간이 됐든 돈이 됐든 관심이 됐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이걸 쓰게 돼 있는 거고 만약 내가 정말 가난하고 이렇다라고 한다면 돈을 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한테 기꺼이 시간과 관심들을 쓰려고 하겠죠. 그래서 착하기만 하고 돈을 안 쓰는 사람? 이건 좀 뭔가 좀 앞뒤가 안 맞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흔히 이제 시간은 돈이다 이제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결국 시간을 모아놓은 게 인생이기 때문에 인생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까요? 아마 시간은 돈이다에는 동의를 많이 하지만 인생은 돈이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웃거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인생에서 돈이 중요한 것은 맞죠. 근데 사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돈은 어떻게 보면 그러한 내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인간관계에서도 돈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차지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돈으로 이제 환심을 좀 사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요. 돈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사실은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중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무언가를 이제 주고 싶어 하죠. 그게 보면 이제 크게 한 세 가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돈이나 물질 같은 거죠. 내가 뭐 선물을 할 수도 있고 밥을 살 수도 있고 이제 이런 돈이나 물질을 베푸는 것도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기꺼이 시간을 내주기도 하고요. 또 하나가 더 있다고 한다면 관심이나 배려 같은 거죠. 내 마음이죠. 상대방을 위해서 또 공감을 해주고 상대방을 위해서 경청을 하고 배려를 해주고 내 마음을 주는 거. 인간관계에서 결국 그 사람이 얼마큼 나한테 중요하느냐는 요 세 가지를 얼마큼 상대방한테 내가 쓰고 있느냐가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죠. 특히 상대방이 나를 뭔가 불편하게 하는 어떤 행동이랄지 어떤 말들이 있을 수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 둘 사이에서는 그 별명을 불러도 돼요. 내가 얼굴이 크다고 해서 얼굴이 큰 어떤 별명이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 있는 데서 그 별명을 나는 부르는 건 너무 싫다. 친구한테 얘기를 해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상대방이 겉으로만 알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런 행동을 반복한다. 그러면 더 화가 나죠. 내가 얘기를 안 했으면 모를까 얘기를 했는데도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3번 정도까지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도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하더라도 이게 특히 습관이 많이 된 행동 같은 경우에는 잘 이렇게 내려놓기가 어렵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인간관계를 하나요? 내가 한 번 이야기하면 너는 바로 알아듣고 바로 바꿔야 된다? 근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죠. 특히 내 습관과 관련된 거라고 한다면 바꾸려고 해도 잘 안 바뀌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이한테 너 내가 한 번 이야기하면 밥 먹으러 나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아이가 바로 바뀔 리는 없겠죠. 상대방과의 관계에
비해서 내가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로 180도 바뀔 거라는 그 기대는 성급한 기대고요. 다만 내가 분명하게 상대방한테 그런 걸 잘 전달하는 게 필요하고 여러 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한 번 이야기해서 상대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해서 포기하고 너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단정짓지 않는 게 필요하고요. 근데 내가 정말 차분하고 이게 나한테 중요한 거고 그걸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얘기를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그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 걸 의미하죠. 그 친구와의 관계는 재고를 해봐야 되고요. 조금씩 조금이라도 뭔가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 뭔가 조심하는 어떤 모습들이 보인다면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성인의 대화에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은 차분하게 얘기하고 그게 왜 중요한지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거슬리는 행동이 있다면 그게 나를 왜 힘들게 하는지를 좀 더 설명하고 그걸 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대안적인 행동들을 얘기를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죠. 예를 든다면 연인 간의 관계인데 길거리에서 내 엉덩이를 만지거나 뭐 엉덩이를 톡톡거린다거나 그게 나는 굉장히 불쾌하다. 그러면 엉덩이 만지지 마, 엉덩이 톡톡 치지 마,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보다는 상대방이 스킨십을 원하는 것 같으면 나는 엉덩이를 톡톡 치는 건 별로 안 좋고 손을 잡고 가는 거 혹은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하는 게 좋아라고 내가 원하는 스킨십을 대안으로 얘기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그럴 때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느끼고 당신이 나를 존중한다고 난 느낄 수 있어라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분하고 설득력 있게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까운 사이라고 하더라도 한 번 이야기한다고 해서 상대방이 바뀔 거라는 기대를 내려놓고 두 번, 세 번 이야기하는 게 필요해요. 가깝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잘 아는 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잘 안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자칫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쉽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상대방이 좀 힘들 때 잘 아는 사이에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는 뭐냐면 자꾸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힘들면 그런 힘든 마음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상대방한테 자꾸 이제 충고나 조언들을 하는 거죠. 그거 별거 아니야.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지. 그럴 때는 집에 있지 말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좀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잘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경험에 갇혀서 상대방의 마음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또 이런 시도를 하기 쉽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실 예의라는 것들을 우리가 차리죠. 근데 가까운 사이에서는 이제 사실은 예의를 잘 차리지 않는 경우가 많죠. 편하게 행동하고 편하게 이제 말하는 거. 물론 이게 사실은 가까운 사이의 어떤 지표입니다. 편하게 행동하고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내 보이는 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너무 도가 이제 지나쳐서 가장 문제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상대방에 대해서 자꾸 안 좋은 점을 지적하거나 험담을 하는 경우. 배우자 관계랄지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죠. 가까운 사이에서도 굉장히 하지 말아야 될 말, 지켜야 될 어떤 선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특히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은 우리가 말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네요. 오늘 이제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인간관계를 잘하는 분들은 결국은 이해심이 발달되어 있어요. 상대방의 말을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 마음을 이해하고 상대방한테 잘 이해시키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균형이 될 때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헤아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상대방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것을 구체적으로 상대방한테 잘 표현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능력 이걸 발달시켜 가는 게 우리 성인의 인간관계, 대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